안녕하세요. 사연고래입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사연으로 여러분의 하루가 훈훈하고 밝아지기를 항상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아버님, 부담 갖지 마시고 금액만 말씀하십시오. 수진이 몰래 제 통장에서 바로 보내겠습니다. 은행 정문 앞에서 정장 차림의 은행원이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움켜잡고 매달렸습니다. 이 사람아, 나 바지 찢어지겠어. 노인은 진땀을 흘리며 발버둥을 쳤지만 은행원은 끝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노점상을 하시는 장인어른이 빚에 쫓기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을 장인어른께 드리겠다고 바지를 붙잡고 늘어진 이 남자. 그런데 이 남자는 몰랐습니다. 눈앞에 노인이 연매출 수백억 원대 중소기업 회장이라는 사실을, 낡은 캡모자와 찌그러진 운동화가 전부 사위를 시험하기 위한 연기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행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에게 지켜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난한 은행원은 왜 수백억 자산가의 바짓 가랑이를 잡고 울었을까요? 장인어른은 왜 이토록 극단적인 시험을 벌여야 했을까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노숙자 어르신들이 보내온 꽃다발 한 송이가 식장을 눈물바다로 만든 사연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퇴근 후 텅 빈 아파트에 돌아와 현관등을 켰습니다. 신발장 위 어머니 영정사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지만 제 머릿속에는 새벽 4시에 리어카를 끌고 시장으로 나가시던 어머니의 굽은 등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둑어둑한 새벽, 리어카 바퀴가 아스팔트 위를 긁는 소리, 그 뒤를 따라 터벅터벅 걸어가시던 어머니의 고무신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참을 서서 사진만 바라보다가 문득 은행 신입 발령장을 이 영장 앞에 펼쳐놓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양복 소매에 코를 문지르며 울먹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드디어 됐습니다. 월급쟁이요.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돈 들어오는 월급쟁이. 어머니가 그렇게 바라시던 거잖아요. 이제 리어카 안 끌어도 됩니다. 근데 왜 안 계신 겁니까, 어머니? 아무도 없는 원룸에서 혼자 영정사진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 말을 했을 때 대답 없는 사진이 웃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져서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고 나서야 겨우 구두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학교 앞 노점에서 떡볶이를 파셨습니다. 하교 시간이면 학교 정문 바로 앞에 좌판을 깔고 앉아 빨간 떡볶이를 뒤적이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친구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야, 쟤 엄마 저기서 떡볶이 파는 아줌마다. 쟤네 집 엄청 가난한가 봐. 어, 진짜네. 야, 너네 엄마 맞아? 떡볶이 공짜로 좀 줘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교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칠까봐 일부러 반대쪽 문으로 돌아서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기억입니다. 사회에 나와서 직접 돈을 벌어보니 비 맞으며 좌판을 깔고 하루 종일 서 계시던 어머니의 매일이 얼마나 처절한 생존이었는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은행 창구에 앉아 빚에 짓눌린 어르신들의 서류를 볼 때마다 어머니의 손때 묻은 동전통이 눈앞에 겹쳐 보였습니다. 차마 기계적으로 서류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은 감정 섞지 말고 매뉴얼대로 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안 되는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행 안에 새로 만든 서민 채무조정 프로그램 담당으로 발령받은 뒤 매달 2건에서 3건씩 신용불량 어르신들의 채무를 다시 짜서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일을 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부서라 동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야, 한준아, 솔직히 그 부서에서 뭐가 남냐? 실적도 안 잡히고 인센티브도 없고 너 혼자 고생하다 나중에 평가에서 밀리면 어쩌려고 그래?
그냥 눈 딱 감고 수익 나는 쪽으로 옮겨. 착한 건 알겠는데 착하다고 월급 더 주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한 가지 생각만 되뇌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이런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 묵묵히 버텼습니다. 특히 지난달 시장 좌판에서 생선을 팔다 사채에 손을 대신 60대 할머니의 채무를 성공적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은행을 나서시면서 제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으셨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아. 내가 이 나이에 은행 오면 눈치만 보이고 무서웠는데 자네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아들이 있으면 딱 자네 같았으면 좋겠어. 아이고, 고마워서 어떡하냐. 진짜 고마워. 할머니의 갈라진 손이 제 손을 감쌌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손이 어머니의 손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나서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1년 전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친구 수진이는 운명처럼 다가온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 종로의 허름한 분식집에서 마주 앉았을 때 수진이는 메뉴판도 보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엄마를 일찍 여의었고요. 아빠가 지금 노점상을 하세요. 이런 거 먼저 말해야 서로 시간 낭비 안 하잖아요. 부담스러우시면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가 확 밀려왔습니다. 동질감, 그리고 이유 모를 애틋함이었습니다. 수진이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고 또렷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는 메뉴판을 집어들며 대답했습니다. 일어나긴요. 저도 어머니가 노점상 하셨습니다. 떡볶이요. 여기 라면 2개 주세요. 그 말에 수진이가 눈을 크게 뜨더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날 수진이는 분식집에서 라면을 시켜놓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허세 한 조각 없이 뜨거운 라면 국물을 호호 불며 맛있다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면 어머니도 좋아하셨을 거라는 확신이 가슴 안에 박혔습니다. 사귀는 동안 수진이는 단 한 번도 비싼 식당이나 명품을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념일에 제가 편의점에서 산 39,000원짜리 케이크를 건넸을 때도 수진이는 두 손으로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와,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맛이잖아. 어떻게 알았어? 오빠 천재 아니야? 나 이거면 충분해. 진짜야. 저는 그게 같은 가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악착같이 아끼고 모아 마련한 제 명의의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예단비나 혼수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돈을 보태서 노점상을 하시는 수진이 아버지께 번듯한 가게 하나 차려드리는 것이 진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퇴근 후 부동산 앱을 열어 상가 시세를 뒤졌습니다.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6개월치 운영 자금까지 항목별로 엑셀에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노점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한이 있었기에 수진이 아버지만큼은 반드시 지붕 있는 가게에서 장사하시게 해드리겠다는 것이 제 흔들리지 않는 목표였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선언했습니다. 수진아, 나 결심했어. 아버님 짐 덜어드리는 게 내 첫 번째 목표야. 상가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계산해놨어. 우리 아버님 이제 비 맞으면서 장사 안 하셔도 돼. 내가 반드시 해드릴게.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진짜 그렇게까지 생각해 준 거야? 당연하지. 우리 어머니가 못 이루신 거 아버님한테는 꼭 해드리고 싶어. 저는 그 훌쩍임을 감동의 눈물이라고 여겼습니다. 수진이가 그때 정말 무슨 심정이었는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장인어른을 뵙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매번 시기를 미뤘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빠가 원래 사람 만나는 거 엄청 부담스러워 하시거든. 준비가 좀 필요하셔. 혹시 제 형편이 부족해서 아버님이 꺼리시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적금 만기를 앞당기고 보너스까지 합산해 통장 잔고를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장인어른께 보여드릴 자금 계획서도 엑셀로 깔끔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은행 점심시간에 선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준아, 여자친구 집안이 많이 어렵다며 괜찮겠어? 요즘 세상에 처갓집 빚까지 떠안으면 골치 아프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선배, 우리 어머니도 노점상 하셨는데 저를 이만큼 키워주셨습니다. 형편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그 말을 옆자리에서 듣고 있던 지점장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미소의 의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점장님은 평소에도 저를 유독 신경 쓰시는 편이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채무조정 업무를 맡고 있어도 한 번도 질책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분기 회의에서 저 친구가 하는 일이 우리 은행의 진짜 얼굴이야 라고 감싸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좋은 상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주말마다 수진이와 저렴한 스몰 웨딩 장소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작은 예식장을 둘러보다가 저는 입구 옆 빈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여기에 어머니 영정사진 모셔놓으면 어떨까? 어머니도 아들 결혼식 보고 싶으셨을 텐데.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꼭 그렇게 하자. 어머님이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모시자. 그 한마디에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결심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빠, 나 지금 너무 떨려. 아빠가 드디어 만나보겠대.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근데 있잖아. 아빠가 좀 특이하게 나오실 수 있어. 갑자기 은행에 찾아갈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 오빠 이름이랑 어느 창구에 앉는지 물어보셔서 알려드렸어. 은행에? 직접 오신다고? 응. 오빠 일하는 모습 보고 싶으신가 봐. 너무 긴장하지 마. 장인어른이 제 근무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가장 깔끔한 넥타이를 골라 다려놓았습니다. 내일 은행 문을 열고 들어올 분의 행색이 제 상상과는 정반대일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다려놓은 넥타이를 메고 거울 앞에서 매듭을 3번이나 고쳐 맸습니다. 장인어른이 오늘 은행에 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양복 어깨의 먼지까지 손으로 털어냈습니다. 창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서류를 정리하면서도 자꾸 정문 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4월의 아침 햇살이 은행 유리문을 통해 로비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고 에어컨이 돌기 전이라 창구 위쪽 환풍구에서 미지근한 바람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중년 자영업자의 사업자 대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매출 수치를 계산기로 두드리는데 은행 정문 쪽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번호표가 뭐가 필요해? 나는 급한 사람이라고. 고개를 들어보니 안내 데스크 앞에서 노인 한 명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낡은 카키색 점퍼에 굽이 달아 찌그러진 운동화, 오래된 캡모자를 눌러쓰고 덥수룩한 수염이 턱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점퍼 지퍼 근처에 얼룩이 묻어 있었고 운동화 앞코는 고무가 벌어져 양말이 살짝 보일 정도였습니다. 안내 직원 박 대리가 두 손을 앞으로 모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 번호표 기계에서 번호 하나만 뽑아주시면 금방 순서가 옵니다. 순서? 내가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볼 일만 보면 바로 나갈 거란 말이야. 노인이 박 대리의 말을 끊으며 막무가내로 창구 쪽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뛰어나왔습니다. 경비원이 노인의 팔을 잡으려 하자 노인이 팔을 휙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손 치워! 경찰 부른다! 경비원이 움찔하며 한 발 물러섰고 은행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고객 한 명이 노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창구 옆에서
적금 상담을 받던 젊은 부부도 불안한 표정으로 상담을 중단한 채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은행 전체가 한 사람의 등장으로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노인이 돌연 창구 너머로 제 얼굴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거기 박한준이 자네 맞지? 제 이름 석자가 은행 로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수진이가 아버지에게 제 이름과 창구 위치를 알려드렸다는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이 행색을 보는 순간 설마 이 노인이 장인 어른일 리 없다고 지레 판단했습니다. 노점상을 하시는 분이라 해도 이 정도 행색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민원이 커지기 전에 수습해야 한다는 직업적 본능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박한준입니다. 이쪽 상담 창구로 오시죠. 노인의 팔꿈치를 살짝 받치며 상담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노인이 의자에 털썩 앉자마자 당돌한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연체가 좀 있는데 소액 대출됩니까? 네,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혹시 대출 서류는 가져오셨습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점퍼 주머니에 손을 쑤셔 넣더니 잔뜩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내 제 가슴팍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제 넥타이를 스치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허리를 굽혀 하나하나 주워 펼쳐보니 대출 신청서가 아니었습니다. 치킨집 전단지, 부동산 광고, 대부업체 전단지가 범벅이 된 종이 뭉치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전단지인데요. 서류를 잘못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가방이 없어서 주머니에 찔러 넣다 구겨진 거요. 전단지를 하도 줍길래 모아놨더니 추울 때 덮고 자면 따뜻해서 모은 거야. 옆 창구 후배 직원이 고개를 살짝 돌려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눈썹을 치켜 올리며 턱으로 출구 쪽을 가리키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냥 내보내라는 신호였습니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뉴얼대로라면 돌려보내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손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손톱 밑에 때가 까맣게 껴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목 안쪽까지 햇볕에 타서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피부가 보였습니다. 새벽부터 좌판을 깔던 어머니의 거친 손이 그 위에 겹쳐졌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내보내면 오늘 밤 제가 잠을 잘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상담을 이어가자 옆 창구 선배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야, 한준아, 저 어르신 서류도 없잖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리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짧게 답하고 노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지점장님 사무실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지점장님이 사무실 안쪽 유리창 너머로 슬쩍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평소라면 민원 고객이 이 정도로 소란을 피우면 바로 나오셔서 신속히 정리하라고 지시하실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상했지만 당장 눈앞에 노인 대응이 급해서 그 이상함을 곱씹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노인에게 신분증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신분증하고 소득 증빙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넣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벌겵게 달아올랐습니다. 증빙이 어딨어? 길바닥에서 자는 사람한테. 노인이 테이블을 탕 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상담 창구 위에 놓여있던 볼펜 꽂이가 쓰러지며 볼펜 세 자루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옆자리 고객이 깜짝 놀라 서류를 떨어뜨렸고 대기석의 고객 2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후배 직원이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배, 경비실 부를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노인의 배에서 은행 로비 전체에 울릴 만큼
크고 긴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해진 은행 안에서 그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씩씩거리던 기세가 한풀 꺾이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캡모자 챙 아래로 노인의 눈이 바닥을 향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머니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 찬밥에 물을 말아 허겁지겁 드시던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국도 반찬도 없이 물에 찬밥을 말아 숟가락으로 빠르게 퍼넣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노인은 매뉴얼에 따라 쫓아내야 할 민원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밥 한 끼가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제 머릿속에 있던 모든 판단 기준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저는 옆 동료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한데 창고 잠깐만 봐줄 수 있어? 동료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 검토 중이던 자영업자 고객에게도 허리를 굽히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잠시만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돌아오는 대로 바로 이어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에게로 돌아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식사부터 하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노인이 멈칫하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사이로 입이 벌어졌다 다물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느릿느릿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노인보다 반걸음 앞서 은행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후배 직원의 중얼거림이 등 뒤로 흘러들었습니다. 선배, 지금 점심시간도 아닌데요. 그 말을 등으로 흘려보내며 정문을 나섰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점장님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지점장님이 팔짱을 끼고 서 계셨습니다. 저와 노인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표정은 걱정이라기보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헤아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터벅터벅 걷는 노인의 다른 운동화 뒤축만 신경 쓰며 식당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운동화 뒤축이 비뚤어져 걸을 때마다 바깥쪽으로 기우뚱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고무신도 늘 뒤축이 닳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노인의 속도에 맞추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4월의 낮 햇살이 따가웠지만 노인의 점퍼는 두꺼운 겨울옷이었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노인은 점퍼를 벗지 않았습니다. 아마 안에 입을 만한 옷이 이것뿐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은행에서 2블록 떨어진 단골 김치찌개 식당의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식당 문을 열자 된장과 고춧가루가 섞인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감쌌습니다. 이 식당은 조미료 없이 된장과 고춧가루만으로 깊은 맛을 내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찌개 맛과 가장 비슷해서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은 찾는 곳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아직 안 된 시각이라 손님이 거의 없었고 주방 쪽에서 찌개 끓는 보글보글 소리만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나무 테이블 위에 반들반들하게 다른 숟가락통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메뉴판 대신 사장님이 손글씨로 쓴 가격표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한준이 왔어? 오늘은 손님이랑 같이 왔네. 네, 사장님. 2명이요. 저는 노인을 창가 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노인은 의자를 끌어당기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낯선 곳에 끌려온 사람처럼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캡모자를 벗지 않은 채 모자 책만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김치찌개 2인분과 밥 추가를 주문했습니다. 노인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밥 추가는 공짜니까 많이 드십시오. 노인이 의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캡모자 아래 눈꼬리에 깊이 파인 주름이 보였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랑 밥을 먹으려 하오? 뭐 속셈이 있는 거 아니오? 목소리에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물컵에 물을 따라 노인 앞에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고객님이시니까요. 노인이 물컵을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을 삼키는 노인의 목젖이 크게 움직였고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 입술을 손등으로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뜨거운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뚝배기 안에서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고 돼지고기와 두부, 잘 익은 김치 조각이 국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찌개에서 올라오는 김이 노인의 캡모자 챙에 부딪혀 퍼졌습니다. 노인은 처음에 체면을 차리는 듯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술 떠서 입에 넣고 잠깐 멈추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 술, 두 술 넘기면서 눈에 띄게 먹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밥그릇이 비자 국물에 밥을 말아 허겁지겁 떠넣었고 마지막에는 뚝배기를 두 손으로 들어 국물까지 말끔히 들이켰습니다. 뚝배기를 내려놓는 노인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정말 며칠을 굶으신 건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장사가 끝나고 남은 떡볶이를 양은 냄비에 담아와 그것으로 저녁을 때우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겹쳤습니다. 떡볶이가 다 팔리는 날이면 남은 국물에 밥을 비벼 드시던 어머니. 가슴 한쪽이 뜨거워져서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노인이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처음으로 딱딱한 표정을 풀었습니다. 여기 김치찌개 맛이 괜찮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김치를 담그시는데 어머니 손맛이랑 비슷해서 제가 자주 옵니다. 노인이 숟가락을 내려놓던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에 미묘하게 반응하며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눈동자가 아주 짧은 순간 흔들렸다가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진 틈에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신분증을 주시면 제가 신용조회를 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신분증을 왜 달라는 거야? 대포 통장 만들 건 아니지. 정면으로 저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 올리며 대놓고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대포 통장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은행 절차입니다. 신분 확인 없이는 어떤 금융 지원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밥까지 사주면서 신분증 달라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못 봤소. 내가 바보로 보여? 아무리 프로그램의 취지와 절차를 설명해도 팔짱을 끼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설득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택배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기사가 사장님에게 박스를 건네고 돌아서는데 노인의 낡은 점퍼를 힐끗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코를 찡긋하며 한 발짝 멀리 돌아서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노인도 그 시선을 알아챈 듯 캡모자를 더 깊이 눌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더 움츠러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어머니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떠올라 속이 쓰렸습니다. 설득을 이어가던 중 식당 안쪽 구석 테이블에서 식사하시던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숙자 할머니였습니다. 한 달에 2번에서 3번 이 식당에 들어와 가장 싼 메뉴를 시키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밥값을 대신 내드리곤 했습니다. 오늘도 얇은 된장국 하나에 밥을 말아 조용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숟가락질이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국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는 듯 숟가락을 입에 가져갈 때마다 왼손을 턱 아래에 받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계산대로 가시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잠깐 양해를 구하고 먼저 일어나 계산대로 갔습니다. 노인의 식사비와 함께 할머니의 밥값까지 합산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이 카드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오늘도 저쪽 할머니 것까지 내는 거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맨날 이러면 네 밥값은 어쩌려고. 남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괜찮습니다. 습관이에요. 짧게 웃어 넘기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밥값을 낸 사실을 모르는 할머니가 계산대 앞에서 작은 지갑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지갑 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장님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됐어요, 할머니. 저쪽 손님이 내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번졌다가 이내 연거푸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어 괜찮다는 표시를 하고 다시 노인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노인은 팔짱을 풀지 않은 채 고개를 살짝 돌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저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신분증은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편하실 때 가져오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아무 대답 없이 묵묵히 걸었습니다. 캡모자 챙 아래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행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노인이 불쑥 물었습니다. 자네, 저 노숙자 할머니 밥값은 왜 대신 냈어? 저는 신호등의 빨간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습관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노점에서 고생하시다 돌아가셔서 어르신들 굶는 꼴을 못 봅니다.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듯 툭 던진 말이었습니다. 노인이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캡모자 챙 아래로 표정을 감추고 있었지만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아까까지의 거칠고 날카로운 태도와는 전혀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뭔가 깊이 생각에 잠긴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노인의 다른 운동화가 아스팔트 위를 끄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노인은 로비 의자에 털썩 앉으며 캡모자를 한번 고쳐 쓰고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래, 나 좀 더 이따 갈 테니 서류라는 거 한번 보여주기나 해봐. 처음으로 한 발 물러선 반응이었습니다. 실마리가 잡혔다는 생각에 저는 곧장 상담 창구로 향했습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서를 출력하는 동안 프린터기가 서류를 뱉어내는 위잉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 한 장이 노인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출력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서를 깔끔하게 접어들고 로비로 나갔습니다. 노인은 의자에 깊이 등을 기대고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캡모자 챙 아래로 보이는 눈동자가 멍하니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노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여기 신청서입니다. 일단 서명부터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다음에 가져오셔도 됩니다. 서류를 노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노인이 서류를 받아들고 펼쳐봤습니다. 글씨를 읽는 노인의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다가 멈췄습니다. 순식간에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변했습니다. 내용도 모르는데 서명부터 하라는 법이 어디 있나? 고함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하던 은행 객장에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대기석의 고객 3명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창구에서 업무를 보던 직원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노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밥도 사주고 노숙자 할머니 밥값도 내주더니 결국 이걸 위한 거였구만. 순진한 사람 꼬셔서 서명 받으려는 수작이지. 노인의 손가락이 제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침이 튀길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쏟아지는 고함에 제 넥타이가 흔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일제히 이쪽을 주시했습니다. 후배 직원이 다급하게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배, 이번엔 진짜 경비실 부를까요? 다른 고객분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저는 후배에게 고개를 살짝 저으며 시선을 노인에게 고정했습니다. 감정을 최대한 빼고 사실만 정면으로 말했습니다. 네, 일부러 그랬습니다. 노인의 고함이 뚝 끊겼습니다. 눈이 커지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딱 봐도 며칠을 굶으신 것 같아서 밥을 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대포 통장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신용을 회복시켜드리는 프로그램 신청서입니다. 직설적인 말이었습니다. 노인이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하더니
곧 더 크게 분노가 치밀어 오른 듯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지점장, 지점장 당장 불러와. 로비가 떠나갈 듯한 고함이었습니다. 은행 입구 자동문이 열리며 들어오던 신규 고객 2명이 안쪽 상황을 보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동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소동을 듣고 부지점장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고쳐매며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준아, 상황 정리해. 지점장님 일정에 민원 고객까지 넣을 수 없어. 노인은 로비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짱을 낀 채 부지점장과 저를 번갈아 노려봤습니다. 부지점장이 저를 한쪽으로 불러냈습니다. 로비 구석 화분 옆으로 데려가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이 고객 때문에 오늘 오전 영업이 사실상 마비됐어. 아까부터 들어오려던 손님, 이 팀이 돌아갔고 대기 고객들도 불안해하고 있어. 더 이상 상대하지 말고 정리해. 부지점장의 눈이 단호했습니다. 이건 조언이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5분만 더 주십시오. 부지점장이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더니 아무 말 없이 사무실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뒷모습에서 짜증이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저는 다시 노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노인과 시선을 맞추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어르신, 지점장님을 만나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노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아직 신분증 조회도 안 하신 상태라 정확한 등급은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연체가 많다면 어떤 은행도 대출을 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냉정한 팩트를 정면으로 꺼냈습니다. 노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지만 반박할 근거가 없는지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캡모자 아래 이마에 힘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그 짧은 침묵 사이에 서류를 다시 펼쳐 노인 앞에 밀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6개월 안에 연체 이력이 정리됩니다. 그 다음에는 소액이라도 정식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노인의 시선이 서류 위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당장 돈을 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어르신이 스스로 빌릴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드리려는 겁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실었습니다. 노인의 굳은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놓치지 않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작년에 노숙 생활을 하시던 50대 남성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분도 사기라며 서류를 찢으셨습니다. 상담 창구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제 면전에다 종이를 던지셨습니다. 노인의 팔짱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그분이 직접 은행에 찾아오셨습니다. 정식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가셨습니다. 지금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노인이 팔짱을 완전히 풀지는 않았지만 상체가 아주 조금 앞으로 기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듣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지금도 명절 때마다 은행에 들러서 음료수 한 박스씩 놓고 가십니다. 처음 상담할 때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은행이 무섭다고 소리치시던 분이 이제는 당신 덕에 내가 사람 구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후일담까지 덧붙이자 노인의 팔짱이 느슨해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던 손가락이 하나씩 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멈추려고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가난한 집 출신입니다. 어머니가 노점상을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노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르신을 속여서 제가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어르신이 다시 일어서시는 걸 보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 말을 할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려다 참았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고객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속으로 되뇌었지만 코끝이 시큰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옆 창구에서 업무를 보던 직원들도 손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키보드 소리, 프린터 소리가 전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대기석의 고객 몇 명도 고개를 돌려 저와 노인 사이에 긴장된 공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분명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하더니 한참 만에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진심이야?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캡모자 아래 눈가에 붉은 기운이 번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니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지점장님 사무실 쪽을 흘끗 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점장님이 팔짱을 풀고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린 채 저와 노인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시선을 이쪽에 고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사람의 태도였지만 저는 그 의미를 헤아릴 여유 없이 노인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노인이 서류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가락이 서류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무거운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옆에 놓인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볼펜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서명을 하는 대신 볼펜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볼펜이 테이블 위에서 통통 튀며 굴러갔습니다. 노인이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캡모자 아래 두 눈이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경계도 아닌 어딘가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눈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인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턱 근육이 한 번 떨렸고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대출도 서류도 채무조정과도 전혀 관계없는 한마디였습니다. 제 세계를 통째로 뒤흔들어 놓을 한마디였습니다. 사실 나 자네 여자친구 아버지야. 머릿속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은행 로비의 웅성거림도 에어컨 바람 소리도 프린터기가 돌아가는 소리도 전부 꺼진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은 분명히 봤고 귀로 소리가 들어온 것도 확실한데 머릿속에서 그 말이 뜻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노점상을 하신다던 예비 장인어른. 아침부터 은행에서 난동을 피우고 전단지를 제 가슴에 던지고 테이블을 치며 고함을 지르던 이 노인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에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통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의자에서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몰라 배워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머리를 숙인 채 바닥만 보이는 시야에 노인의 찌그러진 운동화 앞코가 들어왔습니다. 그 운동화를 보자 아침에 이 신발을 처음 봤을 때 장인어른 일리 없다고 지레 판단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상담 창구 주변까지는 울렸지만 로비 반대편 대기석까지 정확히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먼쪽 고객들은 상황을 모른 채 자기 업무를 보고 있었고 바로 옆 창구의 후배 직원만이 제 반응을 보고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후배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다가를 반복하는 것이 시야 구석에 보였습니다. 부지점장도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분 전까지 더 이상 상대하지 말고 정리하라고 지시한 자신의 말이 떠올랐는지 민망한 기색으로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넥타이 매듭을 쓸데없이 만지작거리는 부지점장의 손이 보였습니다. 충격에서 빠져나오기도 전에 현실적인 걱정이 먼저 치고 들어왔습니다. 노점상을 하시면서 연체까지 있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빚에 쫓기고 계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까 밥을 먹던 속도, 뚝배기 국물까지 비우시던 모습, 배에서 나던 꼬르륵 소리가 머릿속에서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제 장인어른이 될 분이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허리를 펴고 노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혹시 급하게 필요하신 금액이 얼마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상담 자세를 유지한 채 구체적인 금액을 물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캡모자 아래로 보이는 눈동자가 당황한 기색을
빠르게 감추려는 듯 깜빡거렸습니다.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예비 사위한테 돈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됐어. 신경 쓰지 마.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거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님은 이미 제 가족이시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빠르게 셈을 돌렸습니다. 악착같이 모아둔 아파트 자금, 적금 잔액, 보너스 합산액, 엑셀에 정리해둔 상가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이 머릿속 숫자판 위에서 빠르게 재계산됐습니다. 최악의 경우 아파트를 담보로 잡으면 급전 3, 0만 원까지는 마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스쳤지만 장인어른을 빚에서 꺼내드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 두려움을 짓밟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누군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줬다면 어머니의 삶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모든 망설임을 지웠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그러고는 은행 출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등을 보이며 걸어가는 노인의 카키색 점퍼 뒷자락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뒤따라 나갔습니다. 아버님, 노인의 등 뒤에 대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거절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빚은 시간이 지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지금 해결하셔야 합니다. 노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찌그러진 운동화가 로비 바닥을 빠르게 찍으며 정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노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점퍼 소매를 움켜쥔 손에 노인의 팔뚝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생각 하나가 번쩍 지나갔습니다. 장인어른 팔을 잡으면 무례하다. 아직 정식으로 인사도 못 드린 사이인데 예비 사위가 장인어른의 팔을 붙잡고 있는 꼴이 될 수 없다. 반사적으로 손을 놓았습니다. 노인이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정문까지 5걸음, 4걸음, 3걸음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례하든 뭐든 지금 보내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가 몸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노인의 바지 뒷자락을 양손으로 꽉 움켜잡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은행원이 은행 정문 앞에서 노인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리는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두 무릎이 바닥에 닿을 듯 낮게 자세를 잡고 두 손으로 바지천을 잡은 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부담 갖지 마시고 금액만 말씀하십시오. 수진이 몰래 제 통장에서 바로 보내겠습니다. 목소리가 은행 정문 밖까지 울렸습니다. 노인이 몸을 비틀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아, 나 바지 찢어지겠어. 진땀을 흘리며 당황하는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제 손이 바지천에 단단히 걸려 있었습니다. 출입문 옆에 서 있던 경비원 아저씨가 이 광경을 멀뚱히 바라봤습니다. 입을 반쯤 벌린 채 눈을 깜빡이다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저게 뭐 하는 거야? 경비원은 말릴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다는 듯 두 팔을 축 늘어뜨린 채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니, 진짜나 바지가 내려가겠다고. 아버님, 그러면 금액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이 녀석이 끝까지. 노인이 제 손을 억지로 뿌리쳤습니다. 바지천에서 손이 미끄러지며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풀려난 기세로 노인이 비틀거리며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놔. 노인이 마지막으로 소리치고는 빠른 걸음으로 은행 앞 사거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카키색 점퍼 뒷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며 멀어졌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뒤따라 나갔지만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는 바람에 발이 묶였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선 채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캡모자를 눌러쓴 작은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아버님이 도망칠 정도로 빚이 심각한 건가?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바지가 늘어나도록 잡고 늘어진 제 행동이 무례했던 건 아닌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내드리는 것보다는 나았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빚에 허덕이시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했던 무력감이 오늘만큼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다가 은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문을 들어서자 가까운 창구에 있었던 후배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배, 아까 그분이 정말 장인어른이에요? 한숨만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양손바닥에 바지천을 움켜잡았던 감촉이 남아 있었고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업무가 시작됐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숫자를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의 해진 운동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갈라진 입술, 손톱 밑에 때, 배에서 났던 꼬르륵 소리가 겹겹이 쌓이며 가슴을 눌렀습니다. 상가 시세보다 급전 대출 한도를 먼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은행 내부 대출 상품 페이지를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오후에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버님이 노점상을 하시는 곳이 어디야? 내가 직접 찾아뵙겠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한 박자 늦게 돌아왔습니다. 오빠, 아빠가 사람 찾아오는 걸 싫어하셔. 내가 전해줄게. 걱정하지 마.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뭔가 막혀 있다는 답답함을 느꼈지만 수진이의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날 밤 퇴근 후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며 어머니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웃는 얼굴이 오늘따라 유독 선명했습니다. 구두를 벗으며 다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버님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 내가 돕겠어. 얼마가 필요한지 아버님께 여쭤봐줘. 전화기 너머에서 수진이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근데 아빠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무 걱정 마. 어딘가 복잡한 뉘앙스였습니다. 고맙다고 하면서도 선을 긋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노점 위치도 안 알려주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보며 장인어른의 빚을 어떻게 갚아드릴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 한도, 적금 해지 금액, 보너스 잔액, 숫자를 아무리 맞춰봐도 부족하다는 결론만 반복됐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수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아버님 연락처라도 알려줘. 내가 직접 연락드리고 싶어. 메시지 옆에 읽음 표시가 떴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1분, 2분, 3분 화면만 바라보다가 지하철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지는 수진이의 회피에 불안감이 목 안쪽까지 차올랐습니다. 일단 업무에 집중하기로 하고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내내 서류를 처리하면서도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이의 답장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장인어른이 사라진 사거리 방향으로 눈이 갔다가 고개를 돌려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집중하려고 할수록 장인어른의 캡모자와 찌그러진 운동화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동료 2명과 은행에서 3블록 떨어진 한정식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 잘 가지 않는 식당이었지만 동료 하나가 오늘 여기가 좋다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고 식당 문을 나서는데 입구 바로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면도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반백의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넘기고 어두운 남색 맞춤 정장에 광이 나는 구두를 신고 계셨습니다. 턱선이 깔끔하게 드러나 있었고 어깨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한 박자 늦게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어제 캡모자 아래에서 봤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이마. 그런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어제의 낡은 카키색 점퍼는 온데간데 없었고 덥수룩한 수염도 깔끔하게 밀려 있었습니다. 찌그러진 운동화 대신 발등 위에서 빛나는 구두가 4월의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장인어른 바로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점장님이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오래된 친구처럼 웃고 계셨습니다. 지점장님이 장인어른의 등을 툭 치며 뭔가 말을 하자 장인어른이 고개를 젖히며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두 분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점장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네, 우리 회장님을 어떻게 아나?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지점장님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요? 아닌데요? 제 장인 어르신인데요. 지점장님의 눈이 한 번 더 커졌다가 이내 얼굴 전체가 쭈글쭈글해지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배를 잡고 몸을 앞으로 숙이며 웃었습니다. 아니 회장님, 이 친구가 그 예비 사위감입니까? 어제 그 행색으로 은행에 난리치신 게 이 친구한테였어요? 지점장님이 장인어른을 가리키며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은 결정적인 순간에 들킨 사람처럼 손으로 이마를 짚으셨습니다. 입꼬리가 실룩거리며 민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함께 나온 동료 두 명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표정으로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바람결에 들렸습니다. 야, 지점장님이 저 분한테 회장님이라고 했어? 나도 들었어. 근데 한준이가 장인어른이라고 하지 않았냐? 저는 혼란 속에서도 머리를 빠르게 굴렸습니다. 지점장님이 회장님이라 불렀으니 노점상이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 건가? 혹시 현금이 많이 도는 큰 매장을 갖고 계신 건가? 아버님, 혹시 노점상이 아니라 매장을 크게 하시는 현금 부자이신 겁니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지점장님이 다시 배를 잡으며 폭소했습니다. 현금 부자는 맞는데 노점상은 아니지. 지점장님이 가까스로 웃음을 수습하며 말했습니다. 자네 장인어른이 어떤 분인지 정말 모르고 사귄 거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점장님이 장인어른의 어깨를 탁 치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더 숨기시면 안 되겠는데요? 제가 말해도 됩니까? 장인어른이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몇 초 사이에 제 심장이 귀에서 들릴 만큼 빠르게 뛰었습니다. 관자놀이가 콩콩 울렸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분은 연매출 수백억 원대 중소기업 그룹의 회장님이셔. 지점장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귀에 박혔습니다. 우리 은행 VIP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자산가야. 어제 그 행색으로 은행에 찾아가신 건 전부 사위감 테스트였던 거지.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어제 전단지를 가슴팍에 던지던 그 손. 추울 때 전단지를 덮고 잔다던 그 말. 테이블을 탕 치며 소리치던 그 얼굴. 그 노인이 수백억 자산가라는 현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눈만 크게 뜬 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점장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회장님한테 부탁받았어. 자네 직원이 어떤 사람인지 평소 잘 봐달라고. 그래서 채무조정 부서에서 수익 안 나도 내가 안 건드린 거야. 지점장님이 나를 유독 감싸주셨던 이유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부탁이었습니다. 퍼즐 조각 하나가 맞춰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분기회의에서 감싸주신 것도 질책하지 않으신 것도 전부 장인어른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제 지점장님이 노인의 난동을 보고도 아무 제지 없이 사무실로 돌아간 것. 제가 노인을 데리고 식당으로 나갈 때 유리창 너머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신 것. 전부 설명이 됐습니다. 지점장님은 그 노인이 장인어른인 것을 처음부터 알면서 일부러 방관하신 것이었습니다. 지점장님이 떠나기 전 장인어른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바짓가랑이 잡힌 이야기 나중에 꼭 자세히 들려주셔야 합니다. 제가
술안주 삼겠습니다. 장인어른이 헛기침을 하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자네가 입이 가볍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입이 가벼운 게 아니라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겁니다. 지점장님이 유쾌하게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두 분의 신랑이 사이에서 저만 아직 멍한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지점장님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할 이야기가 많을 테니 자리를 비켜드리지. 가볍게 목례를 하고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장인 어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어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며 소리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몰래 제 통장에서 바로 보내겠다고 외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수백억 자산가에게 제 적금을 빌려주겠다고 바지를 잡았다는 자각이 밀려오자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목부터 귀 뒤까지 열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장인어른은 오히려 웃으셨습니다. 어제 자네가 내 바지 잡았을 때 진짜 바지 찢어지는 줄 알았어. 요즘 젊은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는 걸 처음 봤어. 너털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웃음 사이로 장인어른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어제의 험악한 표정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제 그 행색이 전부 연기셨던 겁니까? 장인어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캡모자는 진짜 내 거야. 등산할 때 쓰는 건데 충분히 남루해 보이더라고. 신발은 회사 경비 아저씨한테 빌렸어. 발 사이즈가 안 맞아서 걸을 때마다 뒤꿈치가 빠졌는데 그게 오히려 진짜처럼 보였나 봐.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사위를 시험하기 위해 경비원 신발까지 빌려 행색을 꾸몄다는 사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보던 동료 이명이 다가오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먼저 가라는 손짓을 보냈습니다. 장인어른이 골목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차에서 이야기 좀 더 하세. 보여줄 게 있어. 골목 안쪽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기사가 미리 내려와 뒷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어제 전단지를 주머니에서 꺼내던 그 손이 지금은 기사가 열어주는 차 문을 잡고 계셨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차 안으로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 가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짙은 갈색 가죽 시트가 햇빛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고 어디선가 은은한 우드 향이 감돌았습니다. 앞좌석에는 정장 차림의 전속 기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기사의 눈이 잠깐 저를 살폈다가 다시 정면을 향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뒷좌석 사이드 포켓에서 생수를 꺼내 건네며 말했습니다. 긴장 풀어.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야. 생수병을 받아들었지만 뚜껑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노숙자인 줄 알았던 분이 기사가 딸린 수입 승용차 뒷좌석에서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계신 현실이 하나의 장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뒷좌석 사이드 포켓에 경제신문이 접혀 있었습니다. 앞좌석 뒤편에는 태블릿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구겨진 전단지를 던지던 손이 이 차 안에서 경제신문을 넘기는 손과 같은 손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머릿속에서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스마트폰을 꺼내 스피커폰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수진이가 받았습니다. 아빠, 어떻게 됐어? 장인어른이 저를 한번 보시더니 말했습니다. 딸아, 아빠가 괜한 짓을 한 것 같아. 이 친구가 어찌나 순수하고 맑은지 테스트하는 내가 다 죄책감이 들 정도였어. 스피커폰 너머로 수진이의 깊은 한숨 소리가 차 안에 퍼졌습니다. 장인어른이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자기 돈 털어서 빌려주겠다고 내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데 이 친구 무조건 우리 집으로 장가와야지. 안 그랬다간 엄한 사람한테 돈 다 뜯기고 살 사람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내가 뭘 했어. 그 사람 진심이라고 했잖아. 울먹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옆에서 듣는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어 생수병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생수병이 찌그러지는 바스락 소리가 조용한 차 안에서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통화 끝난 뒤 장인어른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수진이는 처음부터 내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어. 노점상 딸이라는 것도 집안이 가난하다는 것도 전부 내가 짠 거야. 한마디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쌓인 1년치 기억을 하나씩 뒤집었습니다. 돈 보고 접근하는 남자를 걸러내려고 만든 장치야. 장인어른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예전에 수진이한테 접근한 남자가 2명 있었어. 한 놈은 집안 재력을 알게 되자마자 투자금을 달라고 노골적으로 손을 벌렸고, 다른 한 놈은 회사 지분을 노렸어. 그때 수진이가 받은 상처를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장인어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은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뼈저리게 알아. 그래서 내 딸의 짝만큼은 돈 앞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했어. 지난 1년간의 연애가 완전히 새로운 맥락으로 다시 그려졌습니다. 수진이가 비싼 선물을 한 번도 원하지 않은 것도, 분식집 라면에 환하게 웃던 것도, 편의점 케이크를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한 것도 전부 제 반응을 관찰하기 위한 테스트의 일부였습니다. 한 가지를 짚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수진이가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다는 것도 거짓이었습니까? 장인어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내 아내는 수진이가 어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그 아픔만큼은 연기가 아니야.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진이와 제가 공유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처음부터 진짜였습니다. 복잡하게 엉켜있던 감정 중에서 그 한 가닥만큼은 또렷하게 풀렸습니다. 속았다는 배신감이 밀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거대한 안도감이 차올랐습니다. 아버님이 정말로 비 맞으며 노점을 하시는 게 아니었다. 빚에 쫓겨 힘들게 사시는 게 아니었다. 어젯밤 잠을 설치며 아버님의 빚을 어떻게 갚아드릴지 이불 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던 그 시간마저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장인어른이 물었습니다. 화 안 나나? 속았는데.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화보다 안도가 더 큽니다. 아버님이 고단하게 살지 않으신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장인어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가가 젖어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녀석이 진짜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코끝이 뜨거워져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장인어른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노점상을 하셨다고 했지. 네. 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파셨는데 제가 은행원 되는 것도 못 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나도 맨주먹으로 시작했어. 자네 어머니 마음을 내가 안다.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4월의 햇살이 장인어른의 옆 얼굴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은 뒤 장인어른이 다시 스피커폰으로 수진이를 연결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아빠를 못 말려서. 가난한 척하느라 고생했다. 다음부터는 비싼 것도 시켜. 차 안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장인어른이 무릎을 치며 웃으셨고 기사까지 100m 너머로 입꼬리를 올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웃음을 거두고 말했습니다. 사실 오빠가 상가 시세 알아보고 자금 계획서까지 만들었다는 거 아빠한테 다 말했어. 그때 아빠가 이 녀석은 진짜다 하시면서 직접 테스트에 나서신 거야. 밤마다 엑셀 앞에서 숫자를 맞추던 그 자금 계획서가 장인어른의 마지막 테스트를 불러온 도화선이었습니다. 허탈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장인어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어제 노숙자 할머니 밥값까지 내는 걸 봤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안 그러면 못 베기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확신했어. 장인어른이 그 장면을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쳐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감정을 추슬렀습니다. 차창 너머로
가로수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이 기사에게 목적지를 지시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셋이 모여 밥 먹자. 자네한테 제안할 게 있어.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넓은 도로로 접어들었고 창밖으로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거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장인어른이 예약해 두신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셋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진이는 회사에서 퇴근하며 갈아입은 단정한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편의점 도시락을 함께 먹던 수진이가 격식 있는 레스토랑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모습을 보며 1년 동안 정말 완벽하게 연기했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수진이가 자리에 앉자마자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오빠, 진심으로 미안해. 속이고 만난 거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미안할 거 없다. 덕분에 아버님이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잠을 못 잤지만 그게 아니라서 오히려 다행이야. 장인어른이 찻잔을 들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식사가 중반에 접어들 무렵 장인어른이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내 사위를 우리 회사 자산관리 팀장으로 스카우트하고 싶네. 연봉은 지금 받는 것의 2배를 보장하겠어. 수진이가 테이블 아래에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머릿속에 은행 창구에 앉아 서류에 서명하던 어르신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던 그 손들이 하나하나 지나갔습니다. 감사하지만 당장은 갈 수 없습니다. 수진이의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장인어른은 표정 변화 없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볼까? 이제 막 시작하는 서민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서류에 서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두고 무책임하게 빠질 수는 없습니다. 장인어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안전 궤도에 올려놓는 데까지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 뒤에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1순위는 언제나 가족이니까요. 장인어른이 찻잔을 다시 들어 입가에 대며 웃으셨습니다. 흔쾌히 기다리지. 수진이도 처음에 실망을 거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오빠다운 거지. 장인어른이 덧붙이셨습니다. 프로그램이 안착될 때까지 내가 개인 자격으로 후원금을 내겠네. 어차피 사회에 환원해야 할 돈이야. 그날 저녁 레스토랑을 나서며 장인어른이 제 어깨를 툭 치셨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떤 칭찬보다 깊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걸음을 옮기면서 몰래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 후 몇 달간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매진했습니다. 장인어른의 후원금 덕에 프로그램 규모가 넓어져 30명이 넘는 신용불량자들이 정상 신용등급을 되찾았습니다. 김치찌개 식당에서 밥값을 대신 내드렸던 노숙자 할머니도 프로그램에 참여해 밀린 병원비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서류에 서명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행원 아가 덕에 사람 구실한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한참 동안 마음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것을 확인한 시점에 약속대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점장님이 악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쉽지만 회장님 곁이 자네 자리야. 잘 가게. 후배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가 바짓가랑이 잡던 그 장인어른 회사로 간다니 영화 같아요. 장인어른 회사의 자산관리 팀장으로 첫 출근한 날 사무실 입구에서 수진이가 커피 한 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온 걸 환영합니다, 팀장님. 장난스럽게 인사하는 수진이를 보며 이제야 이 사람의 진짜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말마다 수진이와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대형 웨딩홀 대신 처음 계획대로 소박한 스몰 웨딩을 선택했고 식장 한쪽에 어머니 영정 사진을 모셔놓겠다는 약속도 그대로 지켰습니다.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예식이 시작되기 직전 웨딩 플래너가 다가왔습니다. 신랑님, 누가 이걸 보내셨는데요? 투박한 포장에 꽃다발 하나를 건넸습니다. 꽃다발 사이에 꽂혀 있는 구겨진 메모지가 보였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밥 사줘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김치찌개 식당에서 밥값을 대신 내드렸던 노숙자 어르신들이 3355 돈을 모아 보내주신 축하 꽃다발이었습니다. 시장 구석 꽃집에서 묶었을 소박한 꽃다발이었습니다. 줄기가 고르지 않았고 포장지에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떤 꽃다발보다 무겁고 빛났습니다. 수진이에게 꽃다발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들고 입장하면 안 될까?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줄에 앉아 계시던 장인어른이 안경을 벗어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지점장님이 옆자리에서 중얼거리셨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저 친구가 우리 은행의 진짜 얼굴이라고. 식장에 입장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부케 대신 시장 꽃집에 소박한 꽃다발을 들고 걸었습니다. 어머니 영정 사진 앞을 지나는 순간 꽃향기 사이로 어머니가 끓이시던 떡볶이 냄새가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혼집 거실 한가운데에 그 꽃다발을 놓고 옆에 어머니 영정 사진을 나란히 세웠습니다. 수진이와 나란히 서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겠습니다. 수진이가 제 팔을 잡고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난했기에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 눈이 진짜 가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노점 위에서 저에게 물려주신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비 맞으며 좌판을 깔던 그 하루하루가 사람 앞에서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남기신 가장 값진 유산이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비 맞으며 좌판을 깔던 어머니의 하루가 한 사람의 마음속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려주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밥 한 끼를 나눌 줄 아는 사람, 남의 고통 앞에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 그 마음 하나가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는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었고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돈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 끝까지 남는 것은 진심뿐입니다. 찌그러진 운동화를 신은 노인에게 밥을 사주고 노숙자 할머니의 밥값을 대신 내고 장인어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자기 돈을 빌려주겠다고 매달린 그 마음. 그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누군가의 진심이 따뜻하게 닿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